제가 먼저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 공유 혹시 아, 주실 수 죄송합니다. 있나요? 죄송합니다. 예, 듣습니다. 아이패드로 해보는 게 이번 처음이라 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미러링 하시는.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미러링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원래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취소하셨다가 한 번 더 하시거나 아니면은 와이 어, 아이패드 와이파이를 끊었다가 다시 켰다가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된 것 같네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정말 잘 보입니다. 네. 이번 발표할 그 단원이 이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적용해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샘플 내용밖에 없어서 어떻게 발표할까 하다가 그냥 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직접 같이 풀어보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example 몇 개 하고 뒤쪽에 나오는 어플라인 투 모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우, 어제 회식 이슈로 목소리가 조금 잠기긴 한데 일단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understand problem이 가장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다이어그램을 쓰면은 좋은 것 같다, 좋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 이제 그 문제풀이에 사용할 미지수들이 어떤 거를 좀 의미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사전에 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Q에 대한 함수를 정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example 1, 2, 3, 6이었나? 1, 2, 3, 4, 6이었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아마 다들 풀어보셨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같이 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로는 일 거고요. X가 세로고 Y가 가로일 겁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Y는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1200m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넓이니까 A가 넓이겠죠. A는 X 곱하기 Y의 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넓이가 가장 크게 되게 하는 거니까 이 x, y 값을 그 x에 대한 함수로 바꾼 다음에 이를 미분해서 그게 0이 되는 지점이 아마 가장 큰 넓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A, 이제 y는 1200 마이너스 2x고 그럼 a는 바꿔주게 되면은 x 곱하기 1200 마이너스 x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곱셈이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그리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a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그 값을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0인 지점에서의 x값은 300이 될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첫 식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600 더하기 y가 1200이니까 y도 600으로 구할 수 있겠죠. 뭐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0을 지나고 600을 지났는데 이 사이에서 어, 이차 함수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결국 우리가 찾는 그 값이 가장 큰 값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example 1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example 2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원통형 실린더의 부피가 1리터가 될 때 면적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적게 해서 우리가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1리터가 있으니까 부피는 1리터인데 이 부피는 여기 파이 r제곱에다가 h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1리터 같은 경우는 어, 우리 거리 아니 뭐냐 길이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세제곱 센티미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면적을 가장 작게 해야 되죠. 면적을 아까처럼 A라도 꼭 놓게 되면은, 어, 우리 원판 두 개니까 파이 R제곱의 두 배. 그리고 옆에를 감싸는 이 실린더 원통 부분이,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넓이가 2파이 R 곱하기 H에서 파이 R H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처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에그젬플을 풀 때 보니까 편미분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에 대해서 편미분을 적용해서 보면은 먼저 위에 거부터 하면 1번이라 하고 2번이라 해서 시기를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2파이 r h에다가 r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h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면은 파이 r 제곱 h 프라임 해가지고 여기 0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a니까 a 프라임은 r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h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a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h 프라임을 r과 h에 대한 함수로 바꿔줄 수 있어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h 프라임은 뭐 파이 r 나눠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2h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고 이걸 대입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파이 h인가? 네, 이렇게 돼서 식을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h가 2r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 식을 이 식에다 넣어주게 되면 직접적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2파이 r 세제곱이 1000이 되니까 r이 네, 파이분의 500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제곱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그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그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일단 다 해볼까요? 시간 괜찮을까요?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뉴젠플 있는 내용이라 사실 다들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요 3번은 그 거리를 구할 때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구하면은 서로 뺀 다음에 제곱해서 합한 값을 즉 x-1 제곱 더하기 y-4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이제 점 간의 거리잖아요. 처음에 이거를 보고 항상 작은 값이나 큰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데 이 식이 좀 복잡할 것 같더라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뭐 이거 루트도 있고 제곱도 있고 또 y는 또 x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복잡했었는데 여기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줬던 게 어차피 d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면은 d 제곱이 최소가 되는 지점도 똑같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좀 쉽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d 제곱으로 바꿔보게 되면은 좀 식이
나중에 미분하기가 좀 간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y제곱은 2x여서 저는 처음에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x에 대한 걸로 바꾸면은 또 루트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는 y에 대한 식으로 바꿔 만들어서 d제곱은 fy라고 한다면은 이제 x는 2분의 1 y제곱이죠.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4 제곱해서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가장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된 지점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요거는 이 형태의 꼴의 미분이니까 바깥의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거 먼저 해주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y제곱 어 마이너스 잠깐 헷갈리네. 이 y가 아니라 y구나. 2y 그리고 더하기 2y 마이너스 8 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 없어지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영인 값을 구하게 되면은 요거는 좀 헷갈리긴 한데 아마 여기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복소수가 나오니까 얘는 제외를 하고 해가 없으니까 여기서 해가 나와서 y는 2일 때 이 1,4랑 가장 가까운 포물선 위의 점일 것이다. 그러면 y제곱은 2x니까 x도 2가 되겠죠. 2,2랑 1,4의 거리니까 거리도 구해보자면은 간단하게 또 이렇게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mple 3도 간단하게 넘어가 보고 example 4가 좀 더 예전에 수학 문제에서 많이 봤던 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어, 보면은 요 폭을 건널 때는 6km로 젓는다고 해서 6km per hour고 여기는 달린다고 하니까 8km per hour입니다. 그래서 이 C와 B 사이에 어느 D까지 간 다음에 뛰어가야 가장 빨리 도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간이니까 T를 시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X가 C와 D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은 우리는 A, D를 두 정간의 거리니까 직사각형 직 뭐냐 직각삼각형의 그 변의 길이니까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루트를 씌운 값일 거고 그 다음에는 d부터 b의 거리가 필요하니까 이 길이는 8에서 x를 뺀 값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길이는 필요 없구나. 네, 그래서 요거를 이게 거리고 우리가 시간을 구하고 싶은데 시간은 거리를 이제 속력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걸 표현해서 총 시간을 걸린 시간을 표현해 보면은 얘는 이제 노를 저어서 가니까 6으로 나눠줘야 되고 얘는 이제 뛰어가니까 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미분해 주게 되면은 얘도 앞으로 빼고 밖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안에 있는 거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될 거고 상수 날라가고 이렇게 남을 것입니다. 이걸 지워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0은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거고 넘겨주고 48씩 곱해주게 되면은 6은 8 x 이것도 넘겨줘야겠다. 4, 3 되고 둘 다 제곱해주면 이제
x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81은 16x 제곱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루트 7분의 9 구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노젓고 빨리 뛰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 쪽에 적용한 내용인데요. 저는 요거는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이그젠플 그 해답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결과가 같고 이게 보니까 리베이트를 번역하기가 좀 약간 할인 판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면은 처음에 350달러인데 잠시만요. 일단 리베이트를 X배만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판매가가 350달러인데 할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X배 할인한 만큼 우리의 판매가는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 판매가. 그러면은 이제 리베이트를 X배 할 때마다 우리는 20개씩 더 팔 수 있으니까 판매량은 200 더하기 20X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총 수익은 수익보단 매출이 맞겠네요. 총 매출은 네, 둘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매출을 뭐 RX라고 해놓고 R 프라임 X를 구해주면은 얘도 곱셈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먼저 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뒤에 거 먼저 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하기. 계산을 좀 하면은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게 0인 지점을 찾는 거니까 5,000 하고 400X가 돼서 X는 4분의 50. 그래서 리베이트를 10달러라 쳤을 때 20달러에 4분의 50배를 해주게 되면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이 125. 네. 125만큼 할인 판매를 하면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였고. 네. 준비해온 이그젠플은 여기까지고 혹시 이그젠플 중에서 좀 궁금하시거나 제가 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보고 따라한 건데요, 뭐.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드 프로젝트를 좀 이제 두 개를 다 들고 왔는데 아마 다들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쟤는 처음에 이게 왜 나는지 좀 헷갈렸었거든요. 첫 번째 그 어플라이드 프로젝트에서 이게 도대체 왜 나온 거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실린더의 그 넓이를 구할 때는 이 원판의 넓이랑 원판을 둘러싸는 이 넓이를 합쳐서 구했었는데 생산할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넓이가 아니라 요 넓이를 계산해서 그 전체 넓이를 구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어, 기존의 넓이가 아까 2파이 r 제곱 더하기 2파이 r h였다면은 이제 요 직사각형 넓이로 바뀐 거니까 이게 지름이 r이고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2r, 2r이라서 4r 제곱이고 근데 이게 두 개 있으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부피가 V이고 이거 편미분하고 이식 편미분 해가지고 구해보면은 이거는 아까 편미분 했을 때 네,
H 프라임은 마이너스 R분의 2H였으니까 이거는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갖다 놓고 A 프라임은 16R 플러스 2파이 H에다가 이제 H에 대해서 미분 한 번 더 해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영인 지점을 구해보면은 16R 플러스 2파이 H 마이너스 4파이 H니까 음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이제 R분의 H가 파이분의 8이 됩니다. 처음에 이 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왜 나왔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이 헥사곤으로 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존에 A가 2파이 R 제곱 플러스 2파이 R H였다면은 요게 이 앞부분이 이 육각형의 넓이로 바뀌게 되겠죠. 이 육각형의 넓이는 아, 이게 지름이니까 R일 거고 그러면은 여기 이 정삼각형을 넓이를 구한 다음에 6배를 해주면은 이 육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60도일 거고 우린 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일단 A라고 놓고 A에 요거니까 이게 사인이죠. A 사인 60도 한 개 R이다. 그럼 A는 요거니까 A를 표현하게 되면은 루트 3분의 2R A가 루트 3분의 2R이고 높이는 R인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2R 곱하기 높이가 R이고 거기다 삼각형은 2분의 1 해줘야 되니까 그럼 넓이가 루트 3분의 R제곱이 될 거고 이 육각형의 넓이는 이걸 6배 해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두 개를 써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4 루트 3 R제곱에 2파이 H 파이 R H 프라임 아니 뭐 뭐야 죄송해요 바로 미분해 버렸네.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파이 H 플러스 2파이 R H 프라임 이게 또 영의진 지점을 H 프라임 H 프라임 먼저 대입해야지. 이게 영의된 지점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나온 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따라서 H분의 R은 8분의 4루트 3이 나온다. 이게 되는 지점이 가장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 방안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번이 좀, 3번을 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 열심히 이거 어떻게 구해보려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나와가지고 혹시 이거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 그 어플라이드 프로젝트 자체를 안 풀었습니다. 아, 예. 저도 지금 발표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했거든요. 음, 네, 요거는 이제 이 접착 비용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만큼 여기 접착해야 되고 여기 접착해야 되고 이제 여기랑 여기 접착하는데 H니까 그 접착 비용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혹시 뭐 고민 한번 네, 해봐요. 혹시 나중에 심심할 때 해보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센데
어, 그래서 오래 가지고 좀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것도 미분에서 에너지가 가장 적은 적을 때 속력을 이거 파워지. 파워가 가장 적을 때 속력을 구하면 되니까 P 프라임은 뭐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BL 제곱 V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려면 옮겨주고 V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똑같이 미분하면 돼가지고 사실 더 설명할 게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발표 시간이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는 P에서 V를 나눠준 거니까 여기서 V만 나눠준 상태에서 아, 뭐야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면 되고요. 대충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때 했을 때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노트 3배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생각보다 오래 해가지고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그젠플이랑 어플라이드 프로젝트 이런 걸 해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연습 문제 아무거나 골라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딱히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아닙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최적화하면 뭐, 그러니까 요즘 또 어마어마하게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뭐 어떤 수학자는 결국 뭐 딥러닝 최적화 문제 결국 그냥 미분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소급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결국 이제 미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제 강민지 선생님께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야, 강민지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뉴턴스 메소드, 이번에는 뭐 이제 근사하는 그런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근희 선생님께서는 그 발표장 따로 올리진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이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한 거는 그 PDF로 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피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접착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결을 못해서. 아니, 저라고 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강민지 선생님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아니요. 저는 이제 뉴턴, 3-8장이 뉴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근을 근사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 2차나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의 공식이나 뭐 다른 공식들이 있어서 해를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데 이제 5차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64나 뭐 코사인 x는 x와 같으나 이런 식들은 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방법을 이용한 다음에 이제 근사에서 해를 구할 수 있다. 또 이런 방법들이 이제 컴퓨터들이 근사에 가는 방법으로 해를 찾는 방법임을 이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3-8장이고요. 이 수치적 근착기는 뉴턴 방법 또는 뉴턴 랩스 방법이라고 또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선형 근사의 응용으로 이제 계산기나 컴퓨터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서 근을 근사에서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턴 방법에 좀 더 알아보자면 이제 미리 읽어보시긴 했겠지만 이제 이, 이 식에 대해서 이제 근을 R이라고 할 때 X1이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근사회로 잡는다면 이 근사회를 X로 가지는 이제 접선을 하나 긋게 되고 그 접선을 긋게 되면 이제 X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X2라는 값이 X절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X2라는 값이 이제 R에 근접해 간다는 식으로 이 X2도 이제 두 번째 근사회로 간주하고 이 X2를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서 접선의 X절편을 찾는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X2를 구하게 된다면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만약에 F 프라임 X1이 0이 아닐 때 X2는 X1 빼기 X 프라임 X1의 FX1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혹시 그 뒤에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갑자기 던지는 소리, 안 던지는 들... 소리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저희 집 개가 짖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X2를 R에 대한 그 두 번째 근사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방법 그대로 이제 X3에 대해서도 X2와 X2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서 X3를 구할 수가 있는데, X2 빼기 F 프라임 X분의 FX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서 다음 근사회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근사에 간다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계속 R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 방법을 반복한다면 이제 근사에서 근사값에 대한 수열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xn번째 근사에는 xn 그래서 f 프라임 xn은 0이 아닐 때 이제 xn 플러스 1은 xn 마이너스 f 프라임 xn분의 fxn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극한값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이제 리미티드 n은 무한대로 갈 때 xn은 r 쪽으로 계속 수렴한다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사애들은 이렇게 수렴을 해가면 괜찮은데 가끔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뉴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해당 경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습 문제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 끝에 준비할 거든요. 먼저 예제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fx의 첫 번째 근사값 x1이 2일 때 x3의 그러니까 세 번째 근사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였는데요. 이 식이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근사회를 구하라는 것인데 이제 앞서 저희가 접선의 방정식을 통해 구해진 n 플러스 1 값의 근사값을 구하는 n 플러스 1의 xn 플러스 1의 근사값이라는 근사값을 구하는 식은 xn 플러스 1은 xn 빼기 f 프라임 xn분의 fxn이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다음 근사값들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x2에 대해서 또 이제 x1 값을 대입하여서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는 이제 2.1이 되고 또 2.1을 또 다시 대입해서 x3 그러니까 세 번째 근사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2.0946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x3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만 이 x3 값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뭐 네 번째 값, 다섯 번째 값, 여섯 번째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이 값들을 구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보통 소수점 8자리가 xn과 xn 플러스 1이 똑같이 나오면 이제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 2번 같은 경우 네, 2의 6제곱근에 대해서 뉴턴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 정확한 값을 구하여라. 뭐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만 근사한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였는데요. 어, 이 2의 6제곱근은 이제 이렇게 식으로 x의 6승 빼기 2는 0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어, 이 x 이 fx는 x 6제곱 빼기 2로 만들어 주어서 전에 구했던 점선의 방정식을 통한 다음 근사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xn 플러스 1은 xn에 빼기 f 프라임 xn분의 fxn이라는 이 식을 이용하여서 다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제2의 근사값, 제3의 근사값, 제4의 근사값, 제5의 근사값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x5와 x6의 그 근사값들을 살펴보면 이게 소수점 8자리까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때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이때 멈추고 그래서 2의 6제곱근은 이제 1.1224 정도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xn 플러스 1에 대한 수식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알다시피 반복되는 과정은 컴퓨터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컴퓨터도 근사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생님, 이제 네, 여기서 그러면은 저희가 멈출 때 이렇게 네, 늦게 멈추는 경우가 있고 빨리 멈추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빨리 네. 멈추면 멈출수록 그 기울기가, 원 함수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형식이 되겠네요. 사실 그거는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원함수의 기울기가 어,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초기 값을 너무 멀리 설정해 버리면, 어, 빠르게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함수 중 하나인 코사인 x는 x에 대해서 또 이제 해를 구해볼 수가 있다는데요. 어, 이항 정리를 통해서 이제 코사인 x 마이너스 x는 0으로 이 식을 만들고 이제 미분을 하여서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1이라고 미분 값이 되고요. 그래서 xn 플러스 1은 xn에 이제 마이너스 f 프라임 x분의 fx의 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제2의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이제 제2의 근사값과 제3의 근사값 쭉 해가지고 이제 제4와 제5가 이제 소수점 8자리로 갔기 때문에 이 x값은 0.73908호가 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깜빡하는데 이게 초기 값을 구할 때 어느 값으로 구할지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어느 값으로 시작할지가. 그래서 이 x값을 몇 번 대입을 해본 다음에 이 x값이 플러스와 x값에 대한 y값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변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변하는 순간 사이의 값을 이용하는 게 가장 초기 값으로 이용하기가 좋은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멋진 용어로 보관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코사인 x와 코사인 x 그래프가 딱 x절편을 통과하는 게 이 2분의 파이인데 계산하면 2분의 파이인데 1 정도가 이제 그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 부근이기 때문에 1로 근사하여서 초기값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값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컴퓨터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초기값을 좀 더 근에 가까운 수치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유턴 방법을 사용하여서 수렴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연관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전번에 윤영기 선생님 가르쳐주는 그 그래프를 그려주는 사이트도 그렇고,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컴퓨터는 어떻게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계산기나 컴퓨터의 원리를 모르긴 하는데 컴퓨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제 추측일 뿐입니다. 저희가 뭐지 미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원함수를 추측을 하듯이 그런 계산 과정 그냥 빠르게 그러니까 똑같이 계산하는 건데 단지 그걸 빠르게 할 수 있어서 그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지 그냥 궁금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그냥 빨리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계산을 빠르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분포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닌가요? 쉽게 생각하면 네, 네.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한 게 컴퓨터한테 시킨 거밖에는 안 되는 거라서요. 그냥 아, 아무래도, 네네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턴 방법이 잘 안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긴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연습 문제 29번 같은 경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일 때, 이제 초기 근사값을 이제 1로 설정하여서 할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fx가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고 f 프라임 x가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이제 앞서 구한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온 이 xn 플러스 1의 수식에 대해 대입해 보면 이제 xn 마이너스 3xn 제곱 마이너스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n 플러스 6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초기값이 1로 설정해 두었을 때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유천의 방법이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앞서 봤는데 이 아예 방법에 그 f 프라임 xn이 0이 아닐 때만 이 유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유턴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고 만약에 보완법을 이용해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이 y값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사이가 되는 뭐 마이너스 3 정도로 초기값을 주어서 어 근을 근사하게 된다면 이건 제가 풀어놓은 것인데 이제 계속 x2는 뭐 마이너스 2.5, x3는 마이너스 2.3 정도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다 보면 이제 5, 6 사이에서 마이너스 2.35 정도가 되어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제 해가 있더라도 유턴 방법으로 해를 못 찾는 경우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이 식은 이제 뉴턴법으로 초기값을 잘못 설정한다면 해를 찾을 수가 없고요. 또한 뉴턴 방법이 잘 사용이 못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제 해가 없으면 못 찾고 또한 이 f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지 뉴턴 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해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뉴턴 방법은 이제 하나의 해만 찾을 수가 있고 또한 뉴턴 방법으로 찾은 해는 이제 저희가 계속 근사값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근사값이지 정확한 해가 아닐 수가 있으며 또 해가 여러 개인 경우는 초기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 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혹시 이 뉴턴 방법을 잘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더 풀어보실 분들은 31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 개 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네, 소수점 8자리 때까지 하면은 그거를 근사치로 한다고 하는 거는 네. 그냥 수학자들이 합의를 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8번째면 충분해라고 하는 근거는 혹시 어떤 걸까요? 그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그거까지여서 그런 건지 그냥 궁금해졌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일곱 번째도 아니고 아홉 네. 번째도 아니고 왜 8번째로 정했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딱히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사람들끼리 합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기로 했을 때 계산기가 8번째 자리까지 보여지지 않았다거나 그 당시에 그때 비, 이거를 만드는 그 수학자들이 만들었을 그 수학 기술이나 과학 기술의 한계가 그거까지여서 그렇게 한 건지 그냥 궁금해지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 근사값이라고 해가지고 네, 만약에 지금처럼 슈퍼컴퓨터가 탄생해서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정말 소수 번째 뭐 몇십 번째짜리까지 했다면 사실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정확한 값이지 근사값은 아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그냥 경제나 이런 거 정도에서 그 판단을 하기에는 소수번 8번째짜리가 뭐 그냥 뭐 괜찮아 그 정도는 근사값이면은 해라고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네, 듣기로는 뭐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뭐 로켓 소화율 이런 데서는 정말 사소한 그 차이도 되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음, 한다면은 지금의 약간 그 과학 기술로는 그 여덟 번째짜리까지 하지 않고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컴퓨터한테 시킬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비하인드가 있을 것 기본적으로,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1바이트는 8비트거든요. 그래서 말해주신 대로 계산하는 그 당시에는 그 여덟 번째짜리까지 뭐 그렇게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그 이후를 계산할 수 있지만, 기본 베이스 단위를 얘기한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를 한다면은 뉴턴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설정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컴퓨터는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턴법은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는 여덟 번째까지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정확하게 더 좀 더 정확한 근사값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의 어떤 한계 설정까지 설정을 해서 더 정확한 값을 구하게는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근데 계산을 그렇게 슈퍼컴퓨터를 다뤄보진 않아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뉴턴 방법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네. 오늘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차승민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사실, 어,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 이제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고 계실 내용일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서도 이제 수학 공부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수학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세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네, 맞습니다. 세인 선생님께 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그러니까 거의 다 동의하고요. 그,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천문에서 조금만의 오차, 각도의 오차가 있어도 이제 그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그 거리로 이제 벌어진다 뭐 이런 그런 스케일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이제 order of magnitude잖아요. 그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00 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 10의 마이너스 11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order of magnitude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아진다라는 거를 그 지수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x가 작아지면서 그러니까 완전 그 밑으로 꺼지거든요. 함수값이. 그래서 사실 아무리 그 저기 뭐 먼 천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각도라고 하더라도 그게 각도가 정말 미세하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로 작으면 사실 무시할 만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주 전체 원자의 개수를 보시면은 그 한번 쳐보시면은 나오겠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0의 몇 제곱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이거밖에 안 된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가 얼마나 큰지가 이제 가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이제 역수가 이제 말씀하시는 그 소수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쓸데없는 강론이었고요. 오늘 두 분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잠깐 쉬고 뭐 7분 쉬겠습니다. 그 11시까지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해 주셨을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 벌써 4단원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도 수고도 많으셨고,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야?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학을 되게 앱스트랙트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봤을 때 굉장히 난해하고, 근데 난해하면서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구조화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학자 어떤 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빛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빚더미에 뭐 이제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돈 빌렸을 때 생기는 빚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화는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어떤 세금 같은 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를 해야만 어떤 그 문제를 굉장히 다각도로 엄밀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격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벡터나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제너럴라이저블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영 선생님께서 저희 예전에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좀 막 스팬 같은 용어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던 게 있는데요. 좀 엄밀하게 진짜 정말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화살표였습니다. 어떠한 라인 세그먼트였었고요.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그런 에로우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물리원을 배우셨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지금 제 이 표시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ordered n tuple, 그러니까 이제 쌍으로 된 거, 그리고 트리플로 된 그 튜플로 벡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좌표계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어떤 튜플 자체도 이제 공간상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데카르트 좌표계를 대입해서요. 그리고 나서 n 튜플이라고 해서 n 개의 쌍으로 된 이제 그 순서가 중요한 그러한 튜플로까지 이제 벡터를 이제 확장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벡터에서 우리가 좀 넘어서서 정말 벡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벡터를,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수학에서는 공리를 사용합니다. 공리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를 사용해서 엄밀하게 이제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는 게 이제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real vector space, 그러니까 여기서 real이라고 하는 실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수의 벡터 스페이스, 이제 실벡터를 스페이스를 좀 정의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엑시옴 공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그 공리, 그러니까 우리 유클리드 원론이었나요? 거기에서도 공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건 선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점선면에 관련된 그런 공리들은 그거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 불가능한 거고요. 이런 토대를 깔았으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론들에 대해서는 그냥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를 방금 말씀드린 공리를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좀 너무 앱스트랙트한데 자기만의 어떤 예시들을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V라고 하는 어떤 비어있지 않은 집합을 가져옵니다. 항상 그 수학은 뭔가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모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합을 모아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연산 두 가지를 줍니다. 이건 이제 공리예요. 뭐를 주냐면요. 첫 번째로 어디션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하기라는 걸 주고요. 그리고 스칼라 곱이라는 거를 연산을 줍니다. 우리 스칼라는 그냥 이제 실수 또는 허수가 될 건데 여기서 리얼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스칼라는 실수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 허수가 스케일러가 되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되긴 할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배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디션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집합이 아닌 어떤 V라고 하는 집합, 그러니까 V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일단은 아직은 그 원소 UV, 그러니까 V의 원소 UV에 대해서 이러한 죄송합니다. 이러한 연산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의 스칼라 K와 그 위의 원소 U에 대해서 이러한 애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V의 임의의 원소 UVW랑 그리고 임의의 스칼라 KM에 대해서 아래 10가지의 공리들을 만족하면 그 집합 V를 벡터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그 벡터 V의 원소들을 벡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공리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V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가는 UV 원소에 대해서 이 아까 더하기를 정의를 했었잖아요. 더한 결과도 그 벡터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벡터 공간이 아니라 V라는 집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벡터 어디션에 대해 닫혀 있다. 그러니까 어디션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얘를 어디션에 대해 닫혀 있다라고 하고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까 V라는 집합에 있는 것들을 더한 거 있잖아요. 얘는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아까 UVW가 V 공간 안에 있는 그 원소라고 했잖아요. V라고 하는 집합에 이렇게 그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V라는 집합의 원소 중에 0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0이라고 표시하는 그 제로 벡터가 있어가지고요. 0 더하기 그리고 위의 원소 U 그리고 U 더하기 0 이게 그대로 U가 나오는 그러한 제로 벡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V에. 그러니까 0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제로 벡터가. 4번은 어떤 함의를 가지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그죠?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그 연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V라는 집합의 원소 U에 대해서 마이너스 U라고 표시하는 게 V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 U가 뭐 하는 애냐면요. 그 U에다가 그 아까 말한 마이너스 표시한 개를 더하고 근데 또 교환해서 또 성립하고 얘네들은 0벡터, 제로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4번의 이야기야. 그러한 마이너스 U가 V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6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5번은 어떤 내용이죠?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겠죠. 그렇죠? 항등원 역원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백도공간환의 유에 대해 죄송합니다. 백도공간 아닙니다. V의 집합 U에 대해서 임의 스칼라 K에 대해서 K 곱하기 U를 한 이 곱이 스칼라 곱이의 결과가 V라는 집합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너무 앱스트랙트하긴 하죠. 근데 구체적인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 튜플, 트리플 튜플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돼요. 일곱 번째, 이러한 그 스칼라 곱에 있어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 스칼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벡터에다가 그 스칼라 곱을 하는 거나 각 그 각각의 스칼라들을 이제 U에 곱해가지고 그거를 벡터 어디션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뭐냐면 이렇게 KM이라고 하는 스칼라에 대해서 MU를 하고 K를 곱한 거나 KM을 곱한 다음에 U를 곱한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립을 하고 마지막으로 1U는 U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칼라 곱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1이라고 하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10가지를 그러니까 집합이 있고요. 그 집합의 연산 두 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럼 그 집합 V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걸 왜 하는데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걸 벡터 스페이스로 하기로 했어요. 이 조건이 선택하면 다 벡터인 거예요. 그 원소들은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는 벡터 스페이스 아직 아니에요. 이 V라고 하는 거에 원소가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근데 걔를 그냥 편의상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연산을 주는 거예요. 뭘 주냐면요. 이 0 더하기 0이 0이고 K 곱하기 0, 이미 스칼라 K에 대해서 K 곱하기 0은 그 0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 가지 연산을 그냥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요. 얘를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는 제로 벡터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제로 벡터입니다. 이거를 그냥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두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고 정의를 한 거예요. 왜죠? 더한 게 제로 벡터가 나오는데 이 제로 벡터는 이 V에 하나 있는 원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닫혀 있죠. 그리고 이미 스칼라 K에 대해서 곱했을 때 얘가 튀어나오는데 얘는 V의 유일한 원소인 제로 벡터이잖아요. 그러니까 닫혀 있네요. 두 가지 연산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성립하죠? 1번이랑 6번이 성립하네요. 맞습니까? 맞죠? 이 연산을 줌으로써 가능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2, 3, 4, 5, 7, 8, 9, 10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다 참이 돼요. 2번 볼까요? 2번이 왜 참이 될까요? V의 원소는 하나, 0, 제로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U라고 합시다. 얘가 V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그냥 얘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바꿔도 그냥 성립하네요. 그죠? 그냥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2, 3, 4, 5, 7, 8, 9, 10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산을 주고 1부터 10까지 10가지의 공리가 만족되면 그냥 그 애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V는 벡터 스페이스고요. 특별히 얘를 zero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얘는 역으로 어떤 말도 되냐면요. V에 만약에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만 있는 벡터 스페이스는 제로 벡터 스페이스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소 하나밖에 없는 제로 벡터 스페이스, 제로 하나밖에 없는 게는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는 애는 제로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죠? 또 벡터 스페이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계속 봤던 Rn이에요. 얘가 유클리디언 벡터 스페이스라고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좌표기에 넣으면요. 그리고 n 튜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얘도 벡터 스페이스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아직 벡터 스페이스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Rn을요. 그 V라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V라는 집합을 그냥 Rn이라고 할게요. n 튜플이라고 할게요. 그럼 n 튜플의 어디션이랑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미 정의를 했거든요, 예전에.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R의 n의 성질은 V에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n 튜플의 더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냥 각 엔트리를 순서에 맞게 더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스칼렛 멀티플리케이션도 다음과 같이 각 원소에다가 그냥 k를 곱하면 된다라고 그냥 정의를 해놨어요. Rn의 연산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얘네들 다 Rn의 원소죠. 그리고 얘네들도 다 Rn의 원소죠. 그러면 어디션이랑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는 거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닫혀지네요. 그리고 그 theorem 3.1.1 보시면 Rn에서의 그 연산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적용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V가 Rn이니까 그냥. 근데 그게 2, 3, 4, 5, 7, 8, 9, 10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보세요. 1번과 6번이 됐고요. 2, 3, 4, 5, 7, 8, 9, 10이 만족이 됐어요. 그럼 10가지가 그냥 다 된 거죠. 그러니까 Rn은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냥. 불만을 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Rn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가 그냥 벡터 스페이스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이제 그 불편함을 계속 가져간 채로 갑시다. 근데 매트릭스도 벡터 스페이스예요. 벡터 스페이스의 종류들을 예시를 계속 들으는 겁니다. 매트릭스, 행렬도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모든 n by n 매트릭스의 집합을 V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집합 V의 두 원소를 UV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UV는 당연히 n by n 매트릭스가 되겠죠? 집합 V가 n by n 매트릭스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요. 그러면 U 더하기 V는 이렇게 되거든요. 왜죠? n by n 매트릭스에 대한 어디션을 우리가 이미 정의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각 엔트리에 맞는 것들을 그냥 더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매트릭스의 어디션을요. 근데 얘네 하나하나의 값들이 뭐죠? 매트릭스는? 얘네들 다 실수죠. 그러면은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네요. 그러니까 여기 다 실수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n by n 매트릭스네요. 그러니까 어디션에 대해 닫혀 있네요. 그렇죠? 그럼 1을 만족해요. 그리고 임의의 스칼라 K에 대해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그 U라고 하는 n by n 매트릭스가 있어요. 걔를 한번 그냥 엔트리로 그냥 써보세요. 그 다음에 각 엔트리에다 K를 곱해보세요. 그게 그냥 매트릭스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그냥 정의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U의 안에 들어있는 엔트리도 실수였는데 K 곱한 것도 다 실수예요. 그러니까 KU도 그냥 n by n 매트릭스에 들어가네요. n by n 매트릭스의 집합에.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있다는 6을 만족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2, 3, 4, 5, 7, 8, 9, 10, 8가지의 공리는요, 조건은요, 우리가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했던 그 티오렘에 의해서 그냥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에 생긴 티오렘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냥 캡틴 아메리카, 뭐 아이언맨 다 아래 N이 뭐 예를 들면 나 뭐 아이언맨이고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뭐 메이트릭스고 뭘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는 겁니다. 굉장히 앱스트릭트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과서의 어떤 굉장히 흐름 같은 게 있거든요. 얘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1도 갔다가 아까 RN에서 3.1.1도 갔다가 꼭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도 행렬도 벡터 스페이스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엠바이언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이 벡터 스페이스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V라고 하는 집합으로 안 하고 그 M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요. 네, M&M이 되네요. 네, 저도 참 M&M 되게 좋아하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뭐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함수, 함수도 특히 이제 그냥 실함수라고 할게요. 우리 지금 리얼 벡터 스페이스 하고 있으니까요. 얘도 벡터 스페이스.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벡터는 그냥 에로우였는데 뭐 기껏해야 엔투플이었는데 근데 매트릭스도 된다고? 함수도 벡터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어떤 V라는 집합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다 모아놔요. 뭐를 모으냐면요. 정의역을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가지는 그 실함수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걸 다 모아놔서 V라고 하고요. 그 V에 들어가는 함수 F랑 G에 대해서 두 가지 연산을 만족을 시킨다고 이제 우리가 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 죄송합니다. FG는 이렇게 X라는 거를 그 가져서 뱉어내는 어떤 그런 함수들이고요. 두 가지 연산을 가진다고 할게요. 근데 연산 어떻게 가지냐면요. 다음과 같이 그냥 정의를 해놓읍시다. 이렇게랑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놓읍시다.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요. F랑 G는 함수죠. 함수는 뭐죠? 그냥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2 같은 거예요. 곱하기 2 나누기 2 같은 뭐 이런 연산이에요. 그 연산끼리 더한 다음에요. 어떤 인풋을 집어넣은 거랑 그 연산을 각각 같은 인풋을 집어넣어서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 더하기라고 한 연산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연산이 있고 그 연산에다가 K라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X를 집어넣어요. 그 결과값이랑 X에다가 그 연산을 그냥 미리 취한 다음에 K라는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즉,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존성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정의를 합니다. 얘네 둘을. 함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성립하죠. 이런 함수들이. 함수에서는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fx와 gx 그러니까 x를 인풋으로 받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 뱉어내진 거를 이제 그 그냥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생각하려면요. 점 x에서 f와 g의 g가 나타내는 그 값, 컴포넌트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셋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V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계속 아니면 그 매트리스 같은 M의 M by N에서 뭐 아까 사장님께서 뭐 M&M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1부터 10까지를 다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한번 앱스트랙트하게 해보시고 지오메트리컬리하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이제 이 2차원 평면에서요. f라고 하는 함수랑 g라고 하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x라는 점을 한번 봅시다. 이 임의의 점 x요.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f of x가 되죠. 그리고 이 길이가 g of x가 되죠. 그러면은 f 더하기 g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f 더하기 g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죠? fx 더하기 gx가 되는 거거든요. 즉 f랑 g를 더해가지고 x를 넣은 거랑 미리 x를 집어넣고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오메트리컬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앱스트랙트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그려보면요. 그럼 선생님, 얘는 근데 F 플러스 G의 함수는 노란색으로 그려지지는 않지 않나요? 지금 F가 방향이 거꾸로 되면은 F 더하기 G 함수가 노란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냥 여기까지만 정의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괜찮죠? 네. 네. 그래서 뭐 얘가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를 가는데 얘가 더 가파르게 간다거나 하면은 뭐 이제 당연히 깔리긴 할 텐데 F 플러스 G가요. 네, 여기까지만 정의됐다 합시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적용한다기보다 이제 뭔가 구간을 정의해가지고 거기에서만 적용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정의되면 어쨌든 구간 내에서도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냥 여기서는 그 예시에서는 이렇게만 생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closure under 어디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합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그리고 f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할 때요. 이번엔 뭐를 하냐면 k를 곱할 거예요. fx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f의 연산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k가 이제 뭐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 편의상. 그러면 얘가 뭐죠? 얘가 kfx죠. 이 얘기는 뭐냐? f에다가 k를 곱한 다음에 x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값이랑 fx라는 값에다가 k를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losure under scalar multiplication이 됩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f 함수가 왜 또 연산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지오메트리컬리하게 하면 조금은 뭔가 그 살짝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그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RN도 뭐 지로 벡터도 하나만 있는 것도 그리고 매트릭스도 함수도 다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 모아놓으면은 그럼 그냥 벡터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벡터 스페이스들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벡터의 성질들을 알아보는 거에서 생기는 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단 모아놓은 다음에 얘 벡터의 조건을 만족하네, 공리를 만족하네 라고 하면 벡터의 모든 성질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하게 확장이 되겠죠. 그러한 벡터의 성질들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theorem인데요. 그러니까 공리 10가지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30분이 하지 않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 벡터 스페이스 V의 원소, 그러니까 얘는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 2가지 있고 원소 U랑 이미 스칼라 K에 대해서 다이 만족됩니다. 어,
여기서는 숫자 0이랑 그러니까 스칼라의 그 0이랑 벡터 0벡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0벡터는 그 제가 표시를 따로 할게요. 얘는 숫자 0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u를 곱해요.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한 겁니다. 그럼 얘는 0벡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k라고 하는 스케일러에다가 임의 스칼라에다가 0벡터를 곱하면 그러면 그대로 0벡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실수를 곱하는 겁니다. 실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u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u가 나오는 거예요. 얘 아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공리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u는 그러니까 공리에서의 마이너스 u는 그 마이너스 u가 아니에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역언으로서의 마이너스 u거든요.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질은 뭐냐면요. 임의의 스칼라 K를 이제 스칼라 곱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0벡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요. K가 0, 스칼라가 0이거나 또는 U라는 벡터가 0벡터라는 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럼 티오렘이니까 증명을 해야겠죠. 첫 번째, 이거 진짜 이상하거든요. 한번 증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0 곱하기 u가 0벡터가 나온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0u를 그냥 두 개를 가져와서 더해요. 일단 벡터 간의 연산을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럼 얘는 아까 공리 중에 이런 애가 있었죠. 그죠? 이게 묶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0 더하기 0은 실수죠.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u예요. 그쵸? 그런데 벡터 스페이스에서 공리에서 또 뭐가 있었나요? V의 원소 U에 대해서 마이너스 U가 V에 존재해서 더하면 0 벡터가 나오는 마이너스 U가 존재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걔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U는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기 때문에 마이너스 0U가 존재해서 0U 마이너스 0U에서 0 벡터가 나오는 애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0유를 그냥 양배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근데 또 하나의 공리가 있죠. 네, 기발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공리가 있어요. 뭐죠? 결합 법칙. 얘랑 이렇게 묶은 거랑 같아요. 이거 공리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럼 0유 마이너스 0유가 뭐였죠? 마이너스 0유의 정의가 뭐였어요? 0유랑 같이 더하면 0벡터를 뱉어내는 애였잖아요. 그럼 얘 0벡터가 되죠. 그죠?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이게 얘도 0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u는 뭐죠? 그냥 0벡터예요. 신기하죠? 뭐 솔직히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티오렘이. 그리고 세 번째 티오렘 u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실수 곱하면 마이너스 u가 나온다. 그러니까 u에 대한 u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나온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u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6가 0벡터라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그죠? 이거를 증명하면 그냥 나오거든요. 해볼게요. 자, 얘는 뭐죠? u 더하기 마이너스 1u는 1u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얘 왜 그렇죠? 벡터 스페이스의 공리 열 번째였죠. 그죠? u 곱하기 2라면 그냥 u라는 거. 이걸 공리로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그 스칼라를 또 묶을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요? 공리에 의해서요. 이렇게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실수잖아요. 그럼 0 나오죠. 0u가 나오네요. 0u가 뭐였죠? 그냥 0벡터였잖아요. 그게 끝났어요. 증명이. u는 마이너스 1u는 마이너스 u입니다. 되게 얼토당토 않으면서 그래도 뭔가 반박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나머지 그 지금 1하고 3했는데 그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뭔가 진짜 사기당한 느낌이죠. 2번, 4번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리를 믿으면 그냥 성립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2번, 4번은 이제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보실 바랄게요. 근데 이제 그 시간상 일단은 넘어가고요. 근데 그냥 공리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굉장히 그 신기한 벡터 스페이스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덧셈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이 6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더하기라고 하는 기호를 아예 다르게 연산을 해버리면, 아예 다르게 연산을 정의를 해버리면, 그래도 그냥 make sense 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2를 나는 10이라고 할래. 왜냐하면 1 더하기 2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더한 다음에 그거를 3분의 10으로 곱하는 거라고 정의할래. 라고 그냥 해버리면 그냥 1 더하기가 10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만약에 벡터 스페이스의 10가지 공리를 만족하면 걔는 그냥 벡터 스페이스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왜 가져왔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양의 실수의 집합 V를 가져올게요. 근데 얘는 1, 2, 3, 4, 5, 6, 7, 8 이런 애들이에요. 루트 2, 루트 3 이런 애들. 그를 모은 다음에요. 그 위에 들어가는 애들을 이렇게 굵은 표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 결국은 벡터 스페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벡터라서 굵게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벡터는 뭐냐면요. 그냥 UV예요. 왜냐하면 이 집합 V가 양의 실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그냥 양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V에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볼게요. 연산을 둬야 돼요. 벡터 스페이스 얘기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아까 그 벡터 자체가 그냥 실수이기 때문에 그 굳이 구분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벡터의 합이 두 벡터의 곱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어떤 벡터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얘에다가 그냥 지수 취한 거로 할게요. 아니 벡터에 어떻게 지수를 취해? 아까 말씀드렸죠. 벡터는 양의 실수라고 했어요. 그냥. 그죠? 그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벡터의 합은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벡터라고 할게요. 뭐 아직 벡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 합니다만. 벡터의 합은 수의 곱입니다. 그리고 스칼라 곱은 지수, 익스포넨셜이 지수화예요. 익스포넨시에이션.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V가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자, 아까 네 번째 공리를 볼게요. 벡터 스페이스의 네 번째 공리. 벡터 스페이스 V에 어떤 제로 벡터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더하면 그대로 나오는 거. 걔가 제로 벡터였잖아요. 근데 이 공간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 공간에서 제로 벡터는 0이 아니에요. 실수 1이에요. 자, 제로 벡터는 0이 아닙니다. 제로 벡터는
연산을, 그러니까 벡터 어디션을 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 게 하는 그 항등원이에요. 여기서 지로 벡터는 항등원은 1이에요. 실수 1이에요. 왜죠? 자, U에다가 더하기 1을 해봅시다. 실수 1을. 근데 연산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요. 곱한 거예요. 얘 실수죠. 실수 곱하기 실수인데 1은 그냥 그 곱셈의 항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U가 나와요. 어? 뭐죠? 그대로 튀어나오네요. U가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그럼 어디션에 대해 닫혀 있네요. 여기서 어디션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션에 대해서 클로저 되어 있죠. 다섯 번째 엑시옴을 한번 봅시다. 뭐였냐면요. U 더하기 마이너스 U 그리고 마이너스 U 더하기 U가 제로 벡터가 되는 마이너스 U가 존재한다라는 게 엑시옴 5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로 벡터가 뭐죠? 이 공간에서는요. 이 집합에선. 이 집합에선 제로 벡터가 실수 1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 V에서는 덧셈에 대한 여건이 뭐가 되냐면요. U분의 1이라고 하는 실수가 돼요. 자, 믿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U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을 때 zero 벡터가 나오는 것이 존재하면 그냥 공리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공간에서는 지로 벡터가 1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실수 1이라고. 얘는 뭐냐면요. 이 V에 있는 연산의 정의에 가면은 더한 거는 곱한 거예요. 얘가 1이죠. 그죠? 근데 얘 실수네요, 다. 맞나요? 얘는 실수 모아놓은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U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U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보고 끝나겠습니다. 이러한 엑시옴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러한 엑시옴이 적용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거의 정의가 뭐였죠? 이 집합에서 연산은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곱셈의 연산을 정의를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이 곱셈의 연산을 어떻게 했냐면 익스포넨시에이션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얘 실수죠. 얘 실수죠. 얘 실수죠. 그러면 실수에 있는 연산이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U의 K 곱하기 V의 K가 되네요. 얘 뭐죠? K의 U죠. 이 공간 안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죠? K의 V예요. 이 공간 안에 있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KU 더하기 KV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얘가 그냥 얘잖아요. 이 공간 안에 정의되어 있는 연산에 따르면. 그럼 보세요. 분배 법칙이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7번 엑시움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성립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연산이 아니어도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산을 이렇게 정의해놨는데도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연산을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를 더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Rn에서의 더하기는 더하기를 정의해놨죠. 어떻게죠?
n투플이라고 하면, 네. n투플이라고 하면은 각 엔트리 더한 거를 그 실수의 더하기를 적용을 해가지고 나온 게 아래 n에서의 더하기의 정의였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더하기는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더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같습니다. 이거 진짜 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얘네 있잖아요. 얘네 연산이 적용되고 10가지가 되어 있는 그 집합 V 있잖아요. 얘, 그렇습니다. 얘 무슨 집합인 것 같나요? 답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 아니에요? 어브노멀 벡터인가요? 뭐라고 얘기해? 벡터가 그, 아닌 건가? 뭐라고 얘기했지? 근데, 아니, 얘네 벡터예요. 정확히 벡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벡터가 뭘까요? 그러니까 뭘까라고 여쭤보는 건 어떤 거냐면요. 다음과 같은 연산이 성립하는 예시를 들어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집합 V는 뭘까요? 지수 함수 같은 걸까요? 예, 잘 보셨습니다. 얘는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예요. 덧셈이 곱셈으로 되고 실수 곱한 게 지수로 넘어가는 그죠? 로그입니다. 로그. 그래서 되게 엄밀하게 하면 씨, 로그랑 좀 다른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로그의 폼이 맞아요. 얘는. 뭐 이런 식 비슷하죠. 비슷하죠. 되게 비슷하게 돼 있죠.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얘네는 로그 함수의 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함수도 벡터 스페이스 안에 원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그러니까 4단원에서 제가 가져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10가지 공리만 만족하면 다 벡터 스페이스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은 모두 다 네, 마블 유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벡터에 대한 성질을 다 만족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여러 가지 막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유용한 어떤 벡터의 성질들을 배우게 될 텐데 걔가 다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앱스트랙트한 얘기고 뭔 소리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똑같고요. 저도 막 몇 번을 읽어보고 막 계속 증명을 써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주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꼭 뭐 연습 문제 꼭 안 풀더라도 그 흐름은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전, 네. 윤영희 선생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뭔가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요. 컴플렉스 넘버와 관계. 아, 이거는 제가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전혀 모릅니다. 단 1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잖아요. 거기서 스칼라가 이제 허수면은 그 컴플렉스 넘버, 그러니까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거는 정말 단 0.1g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컴플렉스 벡터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컴플렉스 넘버의 실수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다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에 적용이 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발표만 하면 이게 길어지는데 항상 죄송하고 제가 최연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디하게 또 그 4.1 하나만을 잡은 게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규진 선생님이랑 강진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